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상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책 읽기의 즐거움 16번째 시간으로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 드러나는 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의 도덕을 구분합니다. 그는 도덕이라는 말을 공동체적 규범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윤리를 자유라는 의무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책임을 묻는 일본의 특수성이라는 항목에서 지은이는 개인의 잘못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본 사회의 풍토를 문제 삼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일에 왜 부모가 책임을 지는가? 그 경우 그것은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지은이는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회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모의 책임과 연관짓는 존재는 사회라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매스컴이 나서서 그런 아이를 키운 부모들을 질타합니다. 지은이의 말처럼 만일 그 결과 비난과 공격을 받은 부모가 자살했다면 그것에 사회는 책임을 질까요? 한편으로 지은이는 이 이야기의 맞은편에 아들의 잘못을 부모의 책임과 연결짓지 않는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아들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갱이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쏟아집니다. 이런저런 무언의 사회적 압력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사회를 향해 사죄를 하지도 않고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간주하는 일이 된다. 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들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한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자유로운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려고 한다라고 지은이는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미나마타병은 신일본질소라는 회사가 바다에 흘려보낸 유기 수은에 의해 생긴 병입니다. 그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던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회사는 기술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 상황이 드러난 후 여러 기술자들이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위해 그것을 비밀에 붙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회사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침묵한 대가로 이들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고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한국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조직의 진실을 밝히면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하는 사회에서 회사의 규범과 이익을 외면하고 개인의 윤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좋은 사원이 되라, 좋은 아버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도덕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에 반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도덕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그들은 그것이 의무에 반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나마타병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난 뒤부터 고민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들의 고민은 사회의 비난에 대한 고민이다. 이제 그들은 사회의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이 되었다. 내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들은 변명한다. 그러나 그들을 공격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사례는 많다. 텔레비전 방송국 자체도 불상사를 숨기려고 하거나 보도해야 할 사실을 은폐하는 일도 있다. 사실 이 책은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글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와 국가 관계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녀들은 한 개인으로 제국주의의 폭력을 고스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이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일본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익이 걸린 문제여서 그런 걸까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은이는 역사 다시 보기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에서 그는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다시 보는 것, 세계사를 다시 보는 것을 이끌어냅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논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만 보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논리는 상대적으로 묻혀버립니다. 지은이는 이러한 역사 다시 보기를 억압된 타자가 복귀하는 상황과 결부시킵니다. 지은이의 말 맞다나 그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던 타자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에 매몰된 사람은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처럼 타자의 비극에 눈을 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타자를 생명이 있는 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추상이 이 땅에서 실제로 숨쉬며 사는 생명을 대신하는 꼴입니다. 칸트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타자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은이가 왜 공동체의 도덕과 개인의 윤리를 구분하면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논의하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전쟁 책임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승국의 입장에서 패전국의 전쟁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승국이든 패전국이든 전쟁 책임이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은이는 나는 머지않아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식민지 사회에 저지른 죄악에 진정한 책임을 묻는 시대 또한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책임이란 게 개인의 윤리와 더불어 실현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당장 위안부 문제만 해도 공동체의 규범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윤리는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역사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다. 그것은 실천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지은이의 말은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실천적,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당장 우리는 촛불혁명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 윤리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은이는 바로 이 윤리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사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